3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서류 한 장 없이, 차용증도 없이 그저 아들이니까라는 이유 하나로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노후자금 그 모든 것을 잃고 난 후 우리는 서울 근교의 반지하로 내려왔습니다. 텃밭이 있던 마당도 손주들과 놀던 거실도 이제는 기억 속 한켠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날 아들의 마지막 행적은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도망친 건지 버거웠던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그는 제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엄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엔 진짜 보여드릴게요. 사람은 믿고 싶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그 대상이 가족일 땐 판단이란 것도 쉽게 무너집니다. 이야기는 바로 그날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현관 벨 소리와 함께 찾아온 어느 조용한 파국. 그 시작은 너무도 일상적이었습니다. 올해로 제 나이 74입니다. 예전엔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성은행 본점에서 지점장으로 일했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부지런히 회의에 참석하고 지역 상공인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며 상담하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부하 직원만 해도 수십 명. 대출 조건 하나에도 제 눈치를 보던 고객들이 줄을 서곤 했지요. 하지만 지금 제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시작됩니다. 같은 건물, 같은 은행으로 가지만 이제는 출입문 앞을 지키는 야간 경비로 출근합니다. 차량 출입 확인, 택배 수령 서명, 계단 센서 점검 같은 일들이 제 하루 일과입니다. 회의실 앞을 지나칠 땐 가끔 예전 부하 직원이 저를 스쳐갑니다. 그 눈빛에서 모든 걸 느낄 수 있죠. 이 모든 변화는 어느 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너무도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그 시작은 뜻밖에도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날은 늦은 봄비가 내린 다음 날이었습니다. 햇살이 번들거리던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과일 바구니에 고구마 롤케이크를 든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박선우 45. 결혼한 지 7년 된 외아들이죠. 평소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잘 안 하던 놈이 갑자기 방문하니 저와 아내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자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스크린 골프장이랑 AI 피트니스 존을 결합한 매장을 하나 내보려고 해요. 잠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얘는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15년 넘게 한 분야를 파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창업이라니, 그것도 골프장이라니. 회사는 어쩌고. 안정적인 직장인데. 아들은 눈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못해요. 이제는 평생 직장 개념이 없잖아요. 퇴직하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지금 준비 안 하면 나중엔 치킨집이나 해야 해요. 실제로 그런 분들 주변에 많은데 잘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 말 속엔 현실에 대한 위기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인생을 움직이려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 김영숙은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젓가락질도 멈춘 채 아들이 무슨 말을 꺼낼지 조심스럽게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의 긴 설명은 꽤 오래 이어졌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기대 수익률, 직접 가본 상가 위치, 경쟁 업체까지 모두 미리 조사해 왔더군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처음으로 불안과 계산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내게 원하는 건 단지 조언이 아닐 거라는 예감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요즘 실내 골프 인구가 많아졌어요. 특히 날씨나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인기를 끌고 있대요. 신도시 외곽에 새로 조성된 상업지구에 괜찮은 매물이 나왔는데 부지도 크고 주차장도 넓어서 자리만 잘 잡으면 수익 내기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은 말을 잇는 동안 눈을 반짝이며 휴대폰 화면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도, 사진, 경쟁 업체 비교 자료까지 보여주면서 마치 이미 머릿속으로 가게의 구조와 운영을 다 짜놓은 듯했습니다. 벤치마킹한 골프존이 있는데 그곳은 월 매출이 3천만 원 넘는다고 해요.
물론 거기처럼 되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으로 숫자를 계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월 매출이 3천이라면 고정 비용을 빼도 순이익이 1,000만 원은 남겠구나. 그렇다면 5년, 길어야 6년 안에는 투자금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지. 초기 비용은 얼마나 필요하냐? 하고 물었더니 시설 장비랑 인테리어, 보증금까지 합쳐서 한 5억 정도는 생각해야 해요. 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제 가슴에 뭔가 묵직한 것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눌렀고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지요. 선우야, 그건 너무 큰 돈이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쪽에선 조심스러운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항상 잘 된다는 보장은 없잖냐. 만에 하나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너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이제 노후를 지켜야 할 나이다. 제 말에 아들은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45입니다. 지금 회사에선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고 앞으로 버틸 수 있을지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요즘은 퇴직하면 남은 삶이 30년이 넘는 시대라잖아요. 그 시간 동안 매달 고정 수입을 만들어야 해요. 이번 기회가 어쩌면 제 인생에서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그 말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정까지 오래 걸렸다는 것, 그리고 혼자 고민한 흔적이 느껴졌지요. 그렇지만 저는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마음 한쪽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지만 입술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대답은 끝내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줘. 아버지가 조금 더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내 김영숙은 식탁에서 빈 잔을 손에 쥔 채 말없이 앉아 있었고 창밖으론 간간히 지나가는 차량 불빛이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아내는 고개를 들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 눈빛 봤잖아. 그게 장난이었어? 그 애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처음 봤어. 나는 그냥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어. 말 끝이 떨려 있었고 저는 그 말 속에서 긴 세월 엄마로 살아온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선뜻 대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다 아내가 가만히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설마 우리 돈 날리겠어. 그 말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던지는 위로처럼 들렸거든요. 며칠 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우야, 미안하다. 아버지 생각엔 5억은 너무 크다. 1억 정도로 작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니? 전화기 너머로 길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알겠어요. 라고 했지만 그 목소리엔 낙심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가 옳은 판단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불안한 시대에 냉정한 선택이야말로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눈빛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TV 앞에 앉아 있어도 화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보, 어디 불편해?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아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날씨가 좀 눅눅해서 그런가 봐.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침묵은 단지 기분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감추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내는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조심스럽게 침묵할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 휴대폰에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3천만 원 출금 완료. 잠깐 잘못 본 건가 싶어 다시 확인해 봤지만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3천만 원이 빠져나간 게 맞았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큰 돈을 쓴 거야? 아내는 순간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작년에 넣어놨던 적금이 만기돼서 찾은 거야. 아마 당신은 몰랐을 수도 있지. 내 이름으로 혼자 들어놓은 거니까. 어딘가 불안한 말투. 그러나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다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1억 원 송금 완료. 이번엔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번엔 또 뭐야? 1억 원은 대체 누구한테 보낸 거야? 아내는 입술을 꾹 다문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우한테 보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 1억. 그럼 3천만 원도 그거 말고도 더 있다는 거야?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말했습니다. 총 3억이야.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나한텐 말도 안 하고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분명 반대할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나는 엄마니까. 그 돈은 우리 노후의 절반이 넘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차용증 하나 없이 아무런 서류도 없이. 단지 아들이니까라는 이유 하나로 아내는 거금을 건넸던 겁니다. 30년 가까이 은행에서 일하며 1,000만 원짜리 대출에도 수십 번의 심사를 했던 제가 정작 가족 안에서는 단 한 줄의 확인서도 없이 모든 걸 잃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은커녕 눈을 감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천장에 비친 가느다란 불빛조차 버겁게 느껴졌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돈을 다 날리게 되면 어떻게 하지? 아이는 정말 괜찮은 판단을 한 걸까? 머릿속에선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오갔습니다. 성공하는 경우, 실패하는 경우, 애매하게 버티는 경우. 그러다 결국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버리는 생각. 그 돈은 우리 인생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해가 막 떠오르려는 시간, 저는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우야, 엄마한테 돈 받았다지? 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꼭 잘되게 만들게요. 그 말에 순간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여전히 가슴 한쪽에는 지울 수 없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근데 계획은 있니? 언제쯤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네, 물론이죠. 일단 초반에 시설 잘 갖춰서 손님 붙이면 1년 안에는 원금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6월 중순. 드디어 선우의 스크린 골프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 남부 신도시 외곽의 한 상업지고 신혼부부와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라 접근성도 좋고 대형 주차장도 완비된 곳이었습니다. 개업날 저는 아내와 함께 가게를 찾았습니다. 골프존은 생각보다 훨씬 깔끔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줄지어 배치되어 있었고 대기 공간은 마치 호텔 라운지처럼 고급스러웠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바닥에 비친 빛마저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떠세요? 괜찮죠? 선우의 얼굴엔 오랜만에 봤던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정도 시설이면 손님들 만족하겠다. 그래, 잘 준비했구나. 오픈 첫날부터 손님이 제법 몰려들었습니다. SNS 홍보도 했다고 하고 골프 전용 앱과 예약 시스템까지 도입했더군요. 직접 다녀간 블로거 리뷰도 이미 몇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후 한 달 정도는 모든 게 안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선우는 자주 전화를 걸어와 안부를 묻고 매출이 기대 이상으로 잘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예약이 너무 빨리 차서 고객들이 경쟁하듯 먼저 예약하려고 난리예요. 그래. 그럼 수익도 꽤 나오는 거겠네. 예상보다 훨씬 좋아요. 지금 추세면 1년 안에 투자금 다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북받친 듯 눈가가 붉어지며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해냈어. 당신이 그토록 걱정했던 거 괜히 그런 거였나 봐. 저도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마음 깊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자식은 믿는 만큼 성장하는 거야. 이 아이도 결국 자기 길을 만들어낼 수 있었구나.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7월 초 아들과의 통화에서 어딘가 모르게 미묘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근처에 새로운 골프장이 하나 생겼어요. 가격도 싸고 프로모션도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줄었니? 조금이요. 그래도 우리는 고급 서비스 지향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직은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 속엔 자신감보다는 불안과 조급함이 더 많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7월이 지나면서 이상하리만큼 아들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예전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오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 그 목소리를 듣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선우야, 요즘 어때? 골프장 손님은 좀 늘었니? 네, 좀 주춤하긴 한데 괜찮아요. 곧 다시 좋아질 거예요. 대답은 언제나 긍정적이었지만 그 말들이 어쩐지 점점 더 가볍고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귀에 맴도는 건 말투보다 자꾸 끊어지는 호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한 달이 넘도록 정산서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엔 꼼꼼하게 보내던 자료들이 갑자기 끊긴 뒤 다음 주에 한꺼번에 정리해서 드릴게요. 라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그럴수록 제 가슴 안쪽에선 점점 더 묘한 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그림자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한눈에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표정은 자취를 감추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웃음기도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한데 드릴 말씀이 있어요. 거실에 나란히 앉은 우리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깊은 숨을 내쉰 후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6월까지만 해도 월 3천만 원이 넘었는데 8월엔 1,80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순간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나쁘진 않은 거 아니니? 문제는 고정 비용이에요. 임대료가 700 인건비가 500 운영비까지 다 합치면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1,500은 넘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순이익이 300도 안 남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걸로 언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제 질문에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시선을 들며 말했습니다. 장비가 문제예요. 반응 속도도 느리고 그래픽도 예전 세대라. 고객들 반응이 썩 좋진 않아요. 경쟁 업체는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했는데 우리만 구형이에요. 그제야 진짜 속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투자 얘기냐? 죄송해요. 근데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에요. 스크린 장비랑 센서 시스템 전체 리뉴얼 포함해서 한 2억 정도면 충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이제 3억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3억 넘게 넣은 상태에서 이젠 또 2억이라니? 지금 그만두면 앞에 넣은 3억은 정말 물거품이 되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짓눌렀습니다. 눈앞이 서서히 어두워졌고 아들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면 손해가 현실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걸까? 며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장부 속 마지막 숫자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이미 절반을 넘긴 돈. 그 모든 걸 잃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이대로 멈추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선우야. 이번이 마지막이다. 절대 더는 안 된다. 이젠 아빠도 못 버틴다.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엔 진짜 보여드릴게요. 그 말이 유난히 낯설게 들렸습니다. 감사보다 간절함이 먼저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총 6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9월 초 새로운 장비들이 설치됐고 아들은 그날 저녁 갓 설치된 내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확실히 시설은 한결 정돈돼 있었고 스크린 반응 속도도 더 빠르다고 자랑했습니다. 모든 게 깔끔하게 정비된 모습이었지요.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은 2,200만 원까지 나왔어요. 이 추세면 연말쯤엔 확실히 회복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이번엔 진짜 괜찮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0월이 되자 아들의 연락은 다시 드물어졌습니다. 그리고 11월,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꺼져 있었습니다. 여보, 선우가 연락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식탁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주워들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겠지? 그 말을 듣고도 저는 그 가능성을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직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들의 친구들과 옛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꺼져 있고 우리도 몰라요.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제야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진짜 불안이 숨 쉴 틈도 없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며칠 뒤 문 앞에 낯익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저 윤태경이에요. 선우랑 고등학교 같이 나왔던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경이는 말없이 손을 모은 채 한참을 뜸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가 내쉰 깊은 한숨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선우가 아버님께 보여드렸던 매출 자료, 그거 전부 조작한 거예요. 2천, 3천 얘기 실제로는 절반도 안 나왔습니다.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운영비 빼고 나면 거의 적자였대요. 그걸 숨기려고 처음 받은 자금 중 일부를 비상장 코인 투자랑 AI 주식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손실이 컸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텅 비고 멀리서 누가 말을 이어가는 소리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은 장비 리뉴얼 자금은 시설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이 지금 연체돼서 경매 절차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도 연락이 끊겨서 자세히는 모르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윤태경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도 귀도 마음도 모두 멎은 듯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경매. 그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쇠붙이처럼 박혀서 아무리 고개를 저어도 따라다녔습니다. 혹시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닐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안방에서, 주방에서, 심지어 아무도 없는 골목길을 지나다가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밤이 되면 방 안불을 끄고
손바닥을 모은 채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 선택만은 하지 마라. 아무리 실패했어도 그 길은 안 된다. 결국 저는 가까운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성인 남성은 48시간이 지나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말에 시간이 멈춘 듯한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그 48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가장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도 삼키기 어려웠고 잠시 눈을 감으면 아들이 짐 싸서 사라지는 상상이 들이쳤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드님 마지막 카드 사용 내역이 인천공항입니다. 필리핀행 항공권을 구매했고 출국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리며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행방은 찾았구나, 다행이다. 하지만 그 생각은 금세 또 다른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도망친 거냐? 가방을 싸고 공항으로 가고 국제선 게이트 앞에 섰을 때 그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지쳤으면 우리 얼굴도 자신의 삶도 두고 그렇게 도망을 택했을까? 원망보다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어쩌면 부모라는 존재는 언제나 자식 앞에서 분노보다 걱정이 먼저인 운명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에 기대어 텅 빈 하늘만 바라보다가 눈을 감고 다시 창밖을 보곤 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은행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잔고 2,300만 원. 그게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이젠 감당이 안 되잖아. 우리가 살던 그 집은 무려 30년을 함께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따던 여름, 안마의자에 앉아 드라마를 보며 졸던 겨울, 아들의 생일마다 현관에 붙였던 풍선 테이프 자국까지 그 집안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은 더는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6억이라는 노후 자금이 사라진 뒤 매달 120만 원이 넘는 이자조차 버거운 짐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매매가 성사됐습니다. 운 좋게 집값이 약간 올라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남은 건 약 1억 남짓한 현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론 서울 근교에서조차 마땅한 집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포기하듯 낡은 20년 된 다세대 주택 옥탑방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17평 남짓. 햇빛은 들지 않았고 벽엔 곰팡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방 하나 있고 부엌도 있고 뜨거운 물도 잘 나오네. 아내는 억지로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미소는 입꼬리만 올라간 채 눈동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던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 다시 일자리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느리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야겠지. 며칠 후 저는 오래전 함께 일했던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때는 제 밑에서 부지점장으로 일하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한성은행 본점의 경영관리사로 자리를 옮겼더군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꺼내는 이야기는 반가움보다 침묵을 먼저 불러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선배님.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행 정규직으로 재취업은 솔직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하지만 본점 건물에 계약돼 있는 야간 경비 업무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데
추천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솔직히 말해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한때 내가 지시하던 건물, 내 이름으로 결제가 올라오던 회의실 앞에서 이제 무전기를 들고 문을 열어준다는 것. 그 현실을 마주하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은 뭐라도 해야 해. 살아남는 게 먼저다. 그렇게 저는 다시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성은행 본점 건물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엔 단정한 정장 대신 경비복을 입고 사원증 대신 무전기를 들고 지하 보일러실 옆에 좁은 경비 휴게실을 출입문 삼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출입증 확인, 차량 등록, 택배 수령 확인. 예전에 제가 회의를 주재하던 5층 대회의실 앞에선 이제 방문객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직원 중에는 한때 제게 결제 서류를 올리던 친구도 있었고 제 결정을 기다리던 후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은 놀란 듯한 눈빛을 피하지 못했고 몇은 짧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마다 제 얼굴은 더운 여름처럼 달아올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뎌졌습니다. 어느새 익숙해진 건물 계단, 오전 8시 택배 차량의 도착음, 복도 끝에서 올리는 출입문 센서 소리.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자존심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처 요양병원 급식실에 계약직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9시에 나가서 오후 3시까지 김치 다듬고 식판 닦고 조리기구 정리하며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힘들지 않아? 하고 묻자 아내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지. 근데 지금 그런 말 할 여유가 어디 있니? 그 말에 저는 말없이 아내의 손등을 살며시 주물러 주었습니다. 거칠어진 살갗 너머로 전해지는 온기. 그게 우리가 아직 함께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루 6시간씩 김치 다듬고 설거지하고 주방 청소까지. 힘들지 않아? 저는 어느 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 손에 남은 주름과 물기, 그리고 살짝 붓기 있는 손등을 보면서 말이죠.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근데 지금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더 조심스럽게 아내의 손등을 감싸쥐고 주물러 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낡은 다세대 옥탑방의 낮은 천장 아래,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나란히 누웠습니다. 취객이 골목을 비틀거리며 지나는 소리, 위층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창문 너머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고양이 울음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날카롭게 다가왔고 공기조차 서늘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체온 하나로 그 밤을 버텼습니다. 가끔은 예전 생각이 납니다. 거실 안마의자에 앉아 드라마를 보다 아들과 함께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던 주말 저녁, 텃밭에서 상추를 뜯고 손주들과 뛰놀던 그 모든 장면이 꿈처럼 지나갑니다. 전원주택에 꽃나무를 심고 손자들과 함께 여름밤 반딧불이를 잡던 상상. 이젠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두 제 실수였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계약서와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매출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했지만 아들이니까라는 생각에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30년을 모은 6억 원 전 재산의 증발. 하지만 더 큰 실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첫 손실이 났을 때 이번 한 번만 더 믿자며 추가 투자를 했던 것. 사실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생각으로 돈을 더 넣는 순간부터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그리고 도박은
언제나 모든 걸 앗아갑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무거운 현실 속에서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너지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도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젠 반지하의 작은 집, 좁은 계단과 곰팡이 자국이 있는 공간에서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 첫 지하철을 탑니다. 은행 본점 출입구 앞에 서서 무전기를 들고 하루를 시작하고 아내는 병원 급식실에서 식판을 닦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이게 우리가 다시 시작한 삶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조건이 없어도 되지만 자식에게 하는 투자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선이고 내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이란 결국 잃어보고 나서야 깨닫는 게 참 많습니다. 그때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건 사랑에 가려진 판단 미스였고 희망이라고 믿었던 것도 결국 책임 없는 기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겪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돌아옵니다. 돈을 잃고 자식을 잃고 집까지 내려놓은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같은 눈높이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도 투자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사랑마저 무너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삶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스친 감정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짧은 공감이든 오래 남는 울림이든 당신의 목소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순간을 전할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부디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